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제부터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더워질 거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날씨 속에 또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무려 8시간이나 갇혀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은 버스 운전기사나 버스 탑승 교사가 제대로만 규칙을 지켰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자신의 직업에 관한 규칙을 지키는 것, 이거 직업윤리와 관련된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을 비롯한 이른바 사회 지도층들이 자신들의 본분과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은 것도 이런 현상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그런 분위기가 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여기다가 사회 지도층의 잘못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엄격한 잣대로 엄벌하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갖는 분위기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이런 차원에서 이번 8.15 특사도 정부는 잘 생각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4살 어린이를 버스에 놔두고 7시간인가요? 전 8시간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7시간 넘게. 네, 맞습니다. 버스에 혼자 놔두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글쎄 말이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 싶은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런 가이드라인만 지켰더라도 이런 사고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이 광주 광산구의 그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일이죠. 네, 이제 그 지난 금요일 이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에 반드시 이제 그 어린이들이 그 버스에 남아 있는지를 이제 확인한 적도 있는데, 그러나 이 버스에 동행했던 교사는 먼저 내려서 아이들이 내리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창문으로만 차 안에 아이들이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말았다고 하죠. 이제 운전기사는 교사가 그걸 살펴봤거니 하고 차 안을 제대로 둘러보지도 않고 내려버렸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또 그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어린아이 8시간가량 이 폭염 속에서 그 창문이 모두 닫힌 차 안에서 방치가 됐는데요. 네, 발견됐을 때는 벌써 열사병 증세로 이제 그 병원에 긴급 후송했지만 이 3일째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이 규칙이라는 문제, 직업윤리라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둔감해져 있거든요, 지금. 네. 이제 많이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곳곳에서 좀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죠.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진짜 그 지도층부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자, 옥시가 가습기 피해자 배상하는 최종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일단은 액수도 액수지만 공식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옥시레키 뱅키죠. 이제 알비코리아라고 좀 이름을 바꿨는데요. 1, 2급 피해자, 정부의 1, 2차 조사에서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거나 이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은 분들에게 최대 3억 5천 원에서 이 5억 5천만 원까지 이자료를 지급하는 피해 보상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8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배상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성인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최대 3억 5천만 원에 이 과거와 미래의 치료비 그리고 일실 수입 등을 이제 배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사망이나 혹은 뭐 중상의 이런 그 영유아의 그 경우에는 뭐 일실 수입 등을 그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 위자료 5억 5천만 원의 그 총 10억 원을 이제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근 그 대법원의 그 고의성 짙은 기업 범죄 피의자에 대한 그 배상 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자와 그 유가족, 이 먼저 영국 본사 그 최고 경영진이 이 직접적이고 공식적으로 좀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뭐 배상을 하든 뭐 하든 해야지 이 사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이건 참 진짜 이게 사과가 진짜 우선돼야 맞습니다. 돼요. 이게 진정 어린 사과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 움직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여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공식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휴가 구상이 뭐냐. 항상 매년마다 이게 반복이 돼요. 예. 그렇죠. 구상이 뭐래요, 이번에?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그 개각 가능성 어떻게 될지 좀 관심거리죠. 그 박 대통령은 그 매년 그 휴가 복귀 후에 그 인사를 해왔는데요. 이번에도 그 이런 패턴이 이제 그 지속될지 여부가 그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권 후반기를 이끌 그 내각을 그 정비하기 위해서 그 올해 재직한 장관 등을 중심으로 한 4-5개 부처를 좀 바꾸지 않겠느냐. 이런 개각이 8월 초나 그 중순쯤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관측이 많았었죠. 그러나 지금 당장의 현안은 이 결국은 그 우병우 수석 문제죠. 이 우병우 수석을 좀 어떻게 할지가 그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은 그 특별감찰관의 그 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최소한 앞으로도 한 뭐 20여일 이상 남아있죠. 그러니까 감찰 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이 지켜볼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야권은 지금 우병우 수석 해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잖아요. 네, 박 대통령이 이제 그 결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국민의당 그 검찰 개혁을 위한 그 강도 높은 이제 공조를 선언하고 났습니다. 이 8월 임시국회를 그 검찰 국회로 만들고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른바 이제 그 공수처 설치에 그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이 국민의당 그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그 검찰의 이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 법원에서 그 다시 기각된 것이 그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 국민의당의 그 공조 요청에 대해서 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8월 임시국회 그 최우선 과제로 이 검찰 개혁을 이제 꼽고 야권 공조를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 검찰의 그 국민의당 그 수사는 그 정당성을 그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면서 그 이번 주 중에 말씀드렸던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법안 이 국민의당과 그 공동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죠. 예. 그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 여론이 야당 쪽에 더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본인들 쪽에 더 기울어져 있는지 이걸 좀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요. 이걸 좀 면밀히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어제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들이 첫 번째 합동연설회를 가졌네요. 그렇죠. 어제 그 경남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그 합동연설을 가졌는데요. 이 개파 청산과 당 혁신이 이제 그 주요 화두였습니다. 이 비박계의 그 정병국 의원, 그 당이 엉망진창이고 그 사망신고를 받기 직전이다. 그동안 준비해왔던 뭐 원고는 접어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동안 몇몇 당 지도부가 그 당원들 그 상대로 그 갑질을 했고 그 갑질의 그 극치가 그 4.13 공천 파동인데 누구 하나 책임지고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 친박계를 정조준했습니다. 예. 역시 그 비박계로 그 분류되는 그 주호영 의원도 이 당원과 국민은 그 안중에도 없이 무지막지하게 그 공천권을 휘두른 이 친박 세력은 책임져야 된다면서 이 친박 책임론을 제기를 했는데요. 반면에 그 친박의 그 이주영 후보 그 지난 총선 참패는 개파 패권주의에 의한 그 분열과 배제의 그 정치 때문인데 이 개파 패권주의의 그 기댄 비박 단일화라는 그 유령이 이 순간에도 그 당을 떠들고 있다면서 그 비박계 후보의 그 이제 단일화를 이제 비난을 했고요. 이정현 후보는 정부에 대한 그 협조와 그 견제를 그 동시에 잘하도록 하겠다면서 그 내년 대선에서 호남의 그 20% 이상 지지를 끌어내겠다. 그래서 그 재집권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역설을 했고요. 이 한선교 후보 박 대통령의 그 남은 1년여 임기 동안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치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게 뭐 목숨도 바치고 잘하고 뭐 그냥 그런데 좀 지켜봐야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리우 올림픽은 한 4일 남았고요. 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는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자, 어제 첫 번째 합동연설회가 열렸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비박계 대표 주자죠. 정병국, 김용태 두 의원 간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정병국 의원으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어제 합동연설회에서도 아주 상당히 그 열변을 토한 적도 있는데요. 자, 정병국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어제 합동연설회 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어떻게 선거 많이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감이 좀 왔어요? 예, 어제 첫 합동연설을 했었는데요. 예. 그것도 상대 후보가 있는 현지에서 했어요, 창원에서. 예.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많은 청중들을 동원을 했는데 저는 하나도 동원을 안 했어요. 예, 근데 상당한 호응을 얻은 걸 보니까 함께 오신 분들이 이신전심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에 많은 공감을 얻은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지금 어떻게 이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비박계로. 단일화 이전과 이후에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걸 느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의 바람이고요. 지난 4.13 총선 과정 속에서 새누리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적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을 바꾸려고 하는 세력, 혁신 세력이 이제 한데 모이는 거죠. 예. 이것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친박, 비박 간에 있어서의 대결 구도다라는 것이 본인들이 부인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보이는 건 사실인데 말이에요. 그죠? 예.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친박들의 입장도 조금은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면 지금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진 것 같은데 동의하세요? 조금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여태까지는 친박 마케팅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가져왔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한테 그런 것들이 불리한 국면이다 그러니까 언제는 내가 친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국면이 바뀌면 또다시 친박이라고 했다가 또 요즘 와가지고는 또 친박 마케팅을 서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분들이 과연 당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당이 왜 이 지경으로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잘못된 당청 관계, 그걸로 인해서 잘못된 여야 관계가 정치를 왜곡시킨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정치가 실종이 됐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번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은 당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 청와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당이 해낼 때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이고 또 대통령도 위하는 것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친박이 왜 비판을 받습니까? 맹목적으로 대통령을 옹호하고 또 대통령 얘기라고 하면 말없이 그냥 수긍을 하고 따라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국민적 요구가 무엇인지 왜 또 우리 당이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적 요구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병우 수석 문제 같은 경우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감찰 결과를 기다리고 그 이후에 판단을 내릴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국민적 요구는 지금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우병우 수석
사임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대통령을 모셔봤던 입장에서 이게 상당히 대통령께 누가 되거든요. 예.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번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이른바 박심이 작용할 가능성. 박심이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까지 우리 당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몇몇 패권주의자들이 우리가 함께 만든 박근혜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몇몇 사람들이 호가호위하면서 진박 대통령으로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전 됐다고 봐요. 결국은 계파수장을 만들고 만 거죠. 예. 그게 이제 당의 분란을 야기시켰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지 않으리라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돼서 당 대표가 된 사람은 그 당이 존립을 할 수 없게끔 만들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의 존립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아, 당의 존립 문제다. 예. 당의 존립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죠? 예. 지금 근데 뚜렷한 대선 후보가 아직 나와 있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존립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새누리당의 모습 어떻게 바꿀 건가 하는 게 이제 우선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당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대통령 선거의 주자들을 어떻게 발굴해내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최고 중진회의를 하는데 최고 네. 중진회의 대신에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함께하는 회의체를 만들 거고요. 네. 그리고 바로 내년 대선 준비 계획단을 발족을 시켜서 바로 대선 체제로 진입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내년 초에는 초서부터 바로 이제 대권 레이스에 들어가서 내년 6, 7월이면 우리 새누리당의 후보가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기에 등단을 시켜가지고 내년 대선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김무성 정 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1등 할지를 보고 되는 후보 밀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어떻게 네. 연락이 좀 오세요? 연락 안 오면 이게 되는 후보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요. 어쨌든 네. 제가 요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사실 새누리당 텃밭이라는 아까 이제 당의 존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지역 기반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TK 민심도 중요한데 지금 신공항 문제, 사드 문제 이래가지고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현장에 저희가 현지에 가서 보면 굉장히 이제 배신감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서 애증을 아직은 그래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예.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이제 대통령도 만들고 정권도 창출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진박, 친박, 이런, 논쟁이나 하고 있고, 예. 또 거기에서 아주 가장 이제,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혹독하게 비판을 하는 것은, 지난 총선 과정 속에서의 존영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사진 가지고, 했던 공방을 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신공항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가장 또 앞장서서 그걸 반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용납하기 어렵다. 예. 이렇게들 보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김영란법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일단 이거 개정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저는 개정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부분이요? 대표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조항 같은 경우는 예. 바로 개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예, 다만 민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예. 이게 과연 국회의원이 민원 처리하는 것까지 막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게 민원 전달이라고 하는 그 명분하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라면 저는 이것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명국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드 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영입니다. 폭염은 여름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분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 두통이나 근육 경련 그리고 현기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119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안전한 여름나기 캠페인 국민안전처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환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오산과 동탄을 함께 누리지요. 초중고교가 가깝지요. 실속 조건에 놀라지요. 오산의 중심에서 동탄까지 누리는 스마트한 선택. 오산 센트럴 푸르지오 8월 오픈. 푸르지오 대우건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 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예, 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인데요. 자, 7시 38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휴가철 시작됐다고 하는 월요일인데 차 많이 막힐까요? 김미랑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8월의 첫날 월요일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말부터 휴가지로 떠난 분들이 많아서인지 평소 월요일 출근길에 비해 도심의 정체가 크지 않습니다. 한글 소통 여유가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현재 현충로 한강대교에서 국립현충원 구간 흑성야발 1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어 정체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면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지나 한강대교까지는 정체입니다. 다시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밀리고 있고 반대 김포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반포대교,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30km 미만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방면 보고 있습니다. 월계 1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묵동 나들목부터 구리시계 끝까지는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울 춘천고속도로 동홍천 쪽으로는 화도 부근부터 서종까지 11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저희가 오늘 방송 서두하고 뉴스 브리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에서 발생한 일이죠. 이 폭염 속에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8시간 넘게 통학버스에 방치가 돼서 의식을 잃고 있는 상황. 이런 일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안전학교 대표로 맡고 계신 분이죠. 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 허억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거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예. 예? 지금 아이가 굉장히 좀 3일 넘게 의식이 없는 모양이던데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예. 근데 이 일이 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법규적으로는 사실상 규칙만 제대로 지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없죠. 그죠? 예, 사실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예. 이 어른들의 어떤 사소한 부주의, 또 설마 하는 일은 아니란 생각이 이 하나의 사경에 이르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 세리미 사고 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법조항을 대폭 강화시켰죠. 예, 아주 강화시켰는데 문제는 법만 강화시켰지 이 법을 지켜야 될 운전자, 인솔교사, 시설장의 의식과 행동은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예. 사실 지금 요 아이가 아마 그 카시트도 착용 안 한 걸로 제가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예. 이 세리미법에 보면은 6세 미만 아이는 반드시 이 카시트 착용도 의무화돼 있습니다. 예. 아마 카시트만 착용했으면은 운전자가 이렇게 고개를 돌렸으면은 아이가 보였을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전혀 법에 있는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전혀 안 지켜지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의식과 행동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왜? 법규는 바뀌었는데 왜 의식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거죠? 우선 법을 바꿨으면요. 예.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걸 지키도록 하는 거는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한 다음에 안 지키면은 강력한 어떤 법적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법적 제재도 안 따르니까 안 지키는 겁니다. 사실 차라리 이런 법이 없어가지고서 사고가 났다라면은 법을 만들면 되는데 이런 법이나 매뉴얼은 다 만들어 놓고서 이거를 제대로 실행 여부를 안 보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예. 그 교육 현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교육 현장의 교사의 경무, 그리고 교사가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적 요인은 없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고에서 보면은 운전자 또 인솔교사도 동승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인솔교사나 이 운전자가 아이가 몇 명이 탔고 또 어린이 보호장구는 제대로 맸는지
또 제대로 잘 내리는지 이거는 정말로 이건 이제 지켜줘야 될 아주 기본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기본적인 사항조차 안 지켜지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전에 이 사고가 처음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서 영유아 보육법을 바꿔가지고서 반드시 이 운전자나 인솔교사, 특히 운전자들 뭐 등하원 기록일지를 쓰도록 의무화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몇 명이 탔고 누가 탔고 또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를 일지를 쓰도록 했는데 이런 것도 역시 전혀 안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우리 어른들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애꿎은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희생이 당하는데 정말로 제가 이제 어린이 뭐 교통안전조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가 재수 없으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아주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차 타고서 졸리면 자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왜 저는 운전자나 인솔교사가 이렇게 확인도 못하고 사실 뭐 설마 사고 나겠어라 이런 아니라는 식이 문제인 건데 참 뭐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아까 카시트를 맸는지가 그것도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저는 아마 안 맸을 거로 봅니다. 그거를 만일 맸으면 그걸 풀어준다라는 그것 때문에라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죠. 이해도 되나요? 또 이 아이가 아마 카시트를 메고 있으면은 당연히 운전자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보입니다. 좀 높이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말이죠. 예, 높이가 높아지고 또 인솔교사의 의무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 아이 제대로 잘 승차시키고 자리에 앉게 한 다음에 카시트 착용한 거를 보고 또 내릴 때 또 안전하게 승하차 시켜주고 이게 결국 운전자와 인솔교사 특히 시설장이 챙기면서 그런 거를 세세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제가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한 게요. 예를 들면은 그 학원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학원 일만 하는 경우는 아닌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좀 딴 일도 낮에는 하거나 뭐 이런 그렇죠.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딴 일들을 더 많이 한다고 봐야죠. 근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학버스는 어떻습니까? 한 7, 80%가 다 딴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흔히 이 지입제라고 있는데요. 이 지입제라는 거는 아이를 수송해주고 운전자가 얼마씩 대가를 받는 겁니다. 예. 근데 현행법상 지입제는 불법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지입제 운전자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시간에 많이 쫓깁니다. 쫓기다 보면은 과속 난폭 운전 또 제대로 챙길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안전사고는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보는 시야가 좁아지면서 사고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행법상 불법인 지입제를 아예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못하게 할 게 아니라면은 이거를 양성화시켜서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가지고서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버스를 탔을 때 있잖아요. 예. 항상 운전기사분이 머릿수를 셉니다. 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서 세고서 다 탔는지 안 탔는지, 예? 누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다 체크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출석을 좀 제대로 불렀다든지, 뭐 이러면은 좀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탔는데 애가 없어졌다 이러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수칙조차 안 지키니까 그런 출석도 겁니다. 제대로 안 부르는 모양이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대학도 출석을 부르는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다 그냥 다 탔으려니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 아이가 현장학습 갔다가 어린이집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부모님이 어린 딸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딸이 어디 갔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냥 인솔교사가 어디 갔지 확인하다가 현장학습지를 가보니까 연못가에 빠져서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렇게 몇 명이 타고 갔고 또 다시 몇 명이 탔는지 이건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이런 기본 수칙을 너무나 안 지키다 보니까 이런 식의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도 뭐 교육도 필요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보면 교육만 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저는 뭐 구속이 만능이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만 이번 사건도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맞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는 진짜 좀 어떻게 엄벌을 해야지 이게 겁이 나서라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뭐 더군다나 이렇게 안하이의 생명이 지금 뭐 목숨이 지금 유태로운데 결국은 그 우리 잘못한 어른들은 또 이런 식으로 관대하게 처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통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차제 좀 이 피해자에 걸맞는 가해자의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에 준하는 처벌을 해가지고서 보다 경각심을 갖고 운전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이가 잠들어 있는 사고는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통학버스에서 이런 경우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이유가요. 반드시 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기준에 보면은 이 통학버스의 가장 뒤쪽에다가 책 버튼을 설치를 해놓고요. 예. 운전자는 반드시 이 책 버튼을 누르고 내려야 됩니다. 예. 결국은 끝까지 가서 확인하라는 거죠. 이거를 안 누르면은 차에서 막 경고음이 울립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시스템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동을 끄면은 이 경고음이 울리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런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진짜 그런 장치, 그거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참,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의 허욱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